오늘 강의 타이틀은 뭐 외교안보 2년의 평가이지만요. 요 타이틀 그 자체보다 좀 내용에 좀 중점을 두고 싶습니다. 사실 외교는요, 가드닝, 정원 가꾸는 거하고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사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정원이 있는 집이 있다는 말씀은 아닙니다. 저도 조그만 베란다가 있는 빌라 혹은 아파트 같은 데 살고 있는데 이제 꿈이 정원 있는 집을 좀 갖고 사는 것인데요. 근데 대통령은요, 제가 보니까 해외 순방 많이 다니셔야 돼요. 저는 그거는 우리 국민이 좀 다 동의했으면 좋겠어요. 우리나라 정도 규모의 국가 경제를 가지고 있으면 대통령이 정말 많이 사해방팔방 1년으로 치면 한 달 반 이상은 나가 계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방문국에게 존경과 관심을 표명해야 되고요, 일종의. 그리고 상대 국가 정상, 수반을 인간적으로 알아가셔야 돼요. 그리고 친밀감, 신뢰 이런 걸 표명해야 돼요. 근데 여기 좀 늦지 않았지만 우리 촛불 혁명이 있고 나서 대통령이 보궐선거로 당선되시고 바로 그 다음 날부터 출근하신 거잖아요. 그리고 나서 미국을 6월에 방문하셨고 7월에요. 함부르크에 있는 G20에 가셨어요. 근데 그때 이게 처음으로 공개하는 내용 중에 하나인데요. 거기서 우리 외교부 직원들한테 엄청난 요구들이 유럽 정상들, G20에 속한 국가들한테 엄청 들어와요. 너희 나라 대통령하고 딱 3분만 만나게 해줘. 그래서 사진 찍게 해줘. 왜? 너희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얼마나 강했고 얼마나 제도를 잘 지켰고 시민이 함께 되어 이 어려운 민주주의 시대를 극복했던 중요한 샘플을 제공했고 그 대통령과 사진 찍는 건 영광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 변방에서 중심으로 보면 대통령님도 그래요. 나 사실 이렇게 외국 사람하고 얘기하는 거 힘들어. 그리고 보니까 정상들끼리도 진입장벽이 있더라. 왜냐하면 의원 내각제들이 많아요. 의원 내각제들은 임기가 뭐 짧으면 5개월짜리도 있지만 7, 8년 하시는 분들도 많으니까 그분들은요, 특히 선진국 같은 경우는 G7 가야죠, UN 가야죠, G20 가야죠, 아셈 가야죠, 아세안 플러스 가야 되죠. 그러니까 늘 만나요. 그러니까 인간적 친밀도가 높아요. 그러니까 그 안에 이렇게 들어가기가 힘들어요. 공식적으로 사진 찍고 허허 웃는 것보다. 근데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촛불혁명으로 인해서 올라가서 우리 문재인 대통령님은 자신의 그런 진입장벽을 못 느끼셨대요. 그래서 그걸 느꼈다는 거예요. 민주주의이고 얼마나 그 민주주의의 완결성, 견고함이 한 국가의 외교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요. 그래서 이 국가가 경제적인 위기나 아니면 보건 사태, 우리 코로나를 겪지 않았습니까? 국가안보 위기 시에 정상 대 정상의 신뢰와 국가의 이미지는 웬만한 국방력보다도 중요합니다. 근데 외교가 무너지면 전쟁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국가 간 신뢰와 정상 간 신뢰는 외교 한정의 중요한 신용이고 화폐입니다. 이러한 내용들이 변방에서 중심으로 매우 잘 나와 있으니 한번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정상 외교 저변에 존재하는 그 의미와 통찰을 대통령이 소홀히 하면요, 그냥 나 외국 나가서 국내 환경 불편하니까 1호기 타고 가서 거기 한번 쭉 바람 쐬고 와야지라고 하면 이제는 그 상대 국가도 알아챕니다. 그래서 정말 진심을 가지고 정원을 가꾸듯이 물 주고 씨앗 뿌리고 해야 되는 것이 정상 외교이고요. 이것이 정말 잘못될 경우에 그 비용은요, 우리 국민들이 감수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말 하나하나, 그다음 행동 하나하나에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정상 외교가 잘 되면 그 반사 이익이 상당히 지금 나타날 수도 있고 우리 아이들에게도 나타날 수 있고 그 사이에 우리 자존감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좀 오늘 노무현재단에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제가 이 정부에 있었을 때 옛 자료들을 볼 수 있는 기회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노무현 대통령님이 어떻게 활동하셨고 또 거기에 대해서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 늘 반추하셨던 그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대한민국 최고 외교관인 대통령은 경청의 자세로 상대 국가를 상대할 수 있는 태도와 때로는 적대적인 상대를 마주 앉을 용기가 있어야 됩니다. 이게 가장 어려워요. 나를 싫어하는 혹은 나로부터 많은 이익을 갈취하려고 하는 정상이 있거든요. 이를테면 네? 제가 그렇게 안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같이 우리나라의 방위 분담금을 세게 요구했던 시절이 있었어요. 그때도 상당히 그 에피소드가 있는데 그건 나중에 좀 말씀드릴게요. 질문을 해주시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은 정언을 갖고듯이 해야 되는 거고, 그래서 오늘 세 가지의 카테고리를 가지고 좀 이야기할까 합니다. 첫 번째, 대한민국 정부는 한반도의 평화를 정착시키고 유지하기 위한 노력을 하는가입니다. 뭐 우리에게 평화만큼 소중한 것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실종된 언어인 것 같아요. 평화는 모든 것을 해결해 준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평화가 없으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가자 지구에서 지금 발생되는 일들, 우크라이나 전쟁, 그리고 세계 곳곳의 분쟁들을 보면 그들의 온전한 일상이 다 파괴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의 경제 이익과 미래 먹거리를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는가 합니다. 두 번째는 소위 경제 외교 혹은 요새 이야기하는 경제 안보에 관한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국민의 자존감을 지키느냐 이겁니다. 특히 외교안보 정책의 특징은요, 국민이 최종 소비자라는 걸 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외교안보 그러면 늘 전문가들이 자기네 밀실에 사는 것 같지만요, 이들이 결정하는 거의 최종 소비자는 우리 국민입니다. 그렇죠? 이를테면 위안부, 강제징용공, 한미 FTA 혹은 군사훈련과 관련된 여러 안보회의, 안보협의들의 최종 소비자는 우리 국민이라는 거고요. 그리고 보안이 매우 중요해요, 사실. 막 어느 날은 막 자랑하고 싶고 나 이랬어라고 고자질하고 싶지만 절대 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상대방이 나를 신뢰하지 못하면 협상이나 협의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저렇게 입을 꾹 닫고 있어야 되는 상황이 있고요. 그래서 상대방이 있는 거고, 국가의 세밀한 대응이 요새 더욱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또 특히 요새 국민들의 즉각적인 반응이 있어요. 특히 정상 외교랄지 혹은 협상 관련해서요. 특히 이번에 사도광산 건 같은 경우도 우리 국민 여론이 확 들끓는 이유, 그렇죠? 그리고 외교안보 정책의 목표는요, 아까 말씀 주지하다시피 대한민국의 안전, 한반도 평화를 추진하는 거고요. 특히 저는 재난과 안전이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우리 코로나19를 살았던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보건도 매우 중요하고요. 그러면 대한민국 국가적 자긍심을 높여야 되고요. 국민 자존감, 역사적 전통성, 특히 대한민국 국민의 마음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그런 역사적 자세가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미래 경제기를 창출하는데 자원 공급망 신기술입니다. 요것들을 가지고 계속 이야기를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평화 관련 부분의 example인데요. 이게요, 92년도 1월에 이제 반포된 한반도 비핵화 선언이라는 거예요. 제가 왜 이 문건을 가지고 오늘의 강의를 시작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92년도에 대한민국 국무총리 정원식과 북한의 정무원 총리 연형묵이 한반도 비핵화에 관한 6개 조항을 합의를 했어요. 그래서 한반도의 비핵화라는 말은 이 이후부터 그 표준어로 쓰입니다. 국제적인 표준어, 대한민국의 표준어죠. 북한의 비핵화란 말은 사실상 사용하지 않습니다. 지금도 미국은 한반도의 비핵화라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통일부만 지금 북한의 비핵화라는 용어를 쓰는데요. 그래서 이때는 정말 국무위원 할 만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다 이렇게 직접 사인을 하니까요. 요새는 다 전자문서로 결제하거든요. 그러니까 쫙 이렇게 하면 얼마나 기분 좋았겠어요. 특히는 역사적인 문서에. 노태우에 대한 제 역사적 평가는 저는 그이가 5.18의 주동자 중에 하나로서 상당히 역사적 평가를 처절하게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이 말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89년 12월 5일 날 당시 국무회의에 노태우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북한의 개방을 유도하기 위한 종합적인 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
북한이 자존심을 상하지 않으면서 받아들일 수 있는 개방 유도 방안을 강구하라. 동서 진영으로부터 북한 개방화를 위한 측면 지원을 확약받았다. 이거 사실 우리가 써야 될 말이잖아요. 우리 진영에. 이를테면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대통령이 쓰실 법한 말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문재인 대통령님과 대화를 많이 했는데 문 대통령님 늘 말씀하시는 게 이래요. 그리고 저는 이해가 돼요. 왜냐하면 노태우의 북방 정책, 노태우의 대북 정책을 이어달리기를 김영삼 대통령이 했었다면 좀 더 한반도의 평화는 더 빨리 왔었을 텐데 그거를 단절시킨 것은 김영삼이고 그걸 다시 이어달리게 한 거 우리 김대중 대통령님이시고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이 그것을 바통을 이어받아서 소위 햇볕 정책과 한반도 평화화의 번영 정책을 추진하다가 이명박 박근혜 정부 오면서 이게 단절되었고 그 바톤을 땅바닥에서 주서 이어달려야 한 게 문재인 대통령입니다. 근데요, 소위 굳이 진보와 보수, 민주화 그 반대 세력을 진영을 나눈다면 이게 노태우 대통령이 했던 말이라고 믿기지 않을 정도로 그렇잖아요. 아니 북한의 자존심? 그렇잖아요. 그리고 북한의 개방 유도 방안을 강구하라라고 89년 12월 5일 날 했던 거예요. 제가 변방에서 중심으로 우리 문재인 대통령 회고록 준비하면서 제가 여러 대통령의 회고록을 다시 공부했는데 이거 회고록이지만 국무회의록에 남아있는 역사적인 자료입니다. 제가 여기서 한 가지 첫 번째는요. 사실 우리나라 외교안보 전통 중에 박정희와 문재인 사이에는 늘 나름대로 북한과 대화를 하려고 노력했던 이면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역사적인 정통성을 이어달리게 하려고 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외교안보의 전통성이요. 근데 지금 정부 조금 이상해요. 이상하죠? 지난번 8.15 경축사에서 북한에 대한 자유의 북진을 하자고 하면서 그러면서 소위 북한 국민들의 정보 접근권을 우리가 확대해야 된다 그러면서 또 실무회의를 적용하는데 어제 그 국무회의 발언에서는 가장 비이성적이고 처절한 집단이라고 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럼 뭐가 맞진 않지 않습니까? 이거 제가 일단 이 부분을 잠시 접고 또 한미동맹 부분으로 좀 가볼게요. 21년 5월 21일 날요. 문재인 대통령이 바이든 대통령하고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정상회담 한 거였어요. 이때가 문재인 대통령이 임기 중에 10번째 정상회담을 하셨고요. 1번부터 9번까지는요. 북핵, 방위분담과 같이 이렇게 현안 이슈였는데 한미동맹의 미래 비전을 그날 그렸어요. 그리고 그것이 1년 후에 윤석열 바이든에도 계속 이어졌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걸 드리는 말씀이 소위 진보 진영이 한미동맹을 약화시켰다거나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이 내용들 보세요. 한반도 안보라는 단일 이슈 중심에서 글로벌 평화 번영의 핵심 축으로 전환됐고 70년의 동맹 성과의 토대에서 21세기 포스트 코로나 시대 모범적 동맹으로서 명확한 정체성을 제시했고요. 요새 나오는 말입니다. 민주주의, 인권, 법치주의라는 공통의 가치와 비전을 공유하는 평화 번영의 파트너십을 했고요. 그리고 여러 문제를 하자라는 그래서 결국 호혜적 성격이라고 표현을 했지만요. 이제 칸이 모질라서 서로 도움 주고 도움 받는 동맹이 되자는 거예요. 수평적으로. 그러나 지금은 조금 결이 다른 것 같아요. 물론 이어지는 부분이 있고요. 그렇지 않은 부분. 그래서 제가 첫 번째 이 노태우 발언으로 시작했던 이유는 어찌 보면 한반도 평화를 추진하고자 했던 사람들은 진보와 보수 상관없이 뭔가 좀 평화에 대해서 좀 이렇게 갈망을 하고 실질적으로 뭔 일을 해보려고 했던 세력이었던 것 같고요. 두 번째 케이스는 뭐냐면 진보가 한미동맹 늘 약화시켰잖아요 라고는 저들의 담론에 제가 하나의 예시로서 반론을 제시하는 겁니다. 21년 5월 20일 날 했죠. 그리고 아이러니하게 22년 5월 21일 날 바이든 대통령이 퇴임한 문재인 대통령에게 전화를 합니다. 제가 그때 통합해석을 했었는데요. 즉 우리나라의 국빈으로 방문한 현직 미국 대통령이
퇴임한 전직 대한민국 대통령에게 전화를 해서 한미 동맹의 새로운 역사를 쓰신 문재인 대통령님의 건강을 기원하고, 그리고 그 함께 일했던 기억이 매우 좋아서 전화를 드렸습니다. 이렇게 되었습니다. 라인 사태요. 6월 18일 일본에 라인야오 주주총회가 있었고요. 그래서 결국 네이버하고 위탁 관계 종료시킨다는 건데, 이게 뭐냐면 라인이라고 하는 카톡과 같은 건데, 일본에서 쓰는, 일본의 중견기업의 한 32만 개가 이걸 써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일본의 관공서에서 이런 걸 써요. 근데 일본은 행정개혁을 한다고 하면서 두 가지를 꼭 없애자라고 주장을 해요. 하나는 소통을 팩스로 하거든요. 이 사람들은요. 팩스 사용하지 말자고 하고요. 도장 찍는 거 금지하자라고 해요. 그래서 일본에서 코로나 났었을 때 이 사람들이 사람들 얼마나 코로나 걸렸는지 통계하는데 도장 받아서 팩스로 드니까 이게 집계가 늘 소위 신뢰성이 떨어졌던 거예요. 그걸 행정개혁하자는 건데, 그러니 민간에서는 우리 네이버가 개발한 라인을 사용했던 건데, 이게 소위 데이터 보안이라는 문제를 걸어서 자기네 걸로 한 거예요. 그런데 이거 뭐냐면, 저도 이쪽 부분을 자세히는 모르지만 여기 축적되어 있는 데이터가 엄청난 값어치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게 결국 제가 세 번째 아까 포인트로 말씀드렸던 미래 먹거리와 관련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데이터 인프라 산업에 대해서 어떻게 아직 우리가 핸들해야 될지도 모를 정도로 부가가치가 많은데, 이거 라인 사태는 결국은 일본이 원하는 대로 되었다는 겁니다. 지금 두 개의 전쟁, 한 개의 대선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우크라이나 전쟁 발생되고 있는데요. 근데 이상하죠. 상당히 멀리 떨어져 있는 우크라이나라는 곳에 전쟁이 발생했는데 우리나라하고 러시아의 관계는 지금 매우 안 좋아요. 그리고 노태우 정부 때부터 한러 관계가 이제 이루어졌는데, 문재인 정부까지 대러 전략의 핵심은 뭐였냐면 러시아로 하여금 북한에 덜 접근하게 하는 거였어요. 우리한테 좀 더 친밀하게 하자는 거였고, 한반도 비핵화를 이루는데 같이 외교적으로 노력하자는 거였고, 또 이 지역에서 특히 연해주 지역과 시베리아 지역에서 같이 경제 개발하자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노태우 정부의 북방 정책, 문재인 정부의 신북방 정책, 그리고 그 사이에 박근혜 정부의 유라시아 정책, 그다음에 이명박 정부의 신아세아 정책이라는 것이 있어서 러시아를 지속적으로 소위 관여해 왔어요. 물론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는 국제법적으로 위반한 것이고 비난의 대상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러시아를 전략적으로 다루었어야 했는데 상당히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게다가 저도 예상을 못했던 것인데, 이 전쟁이 이렇게 길게 유지가 될지 몰랐어요. 그것이 러시아가 상대적으로 세력이 약해서인지, 아니면 우리가 우크라이나한테 지원하는 국제사회의 지원 때문에 버티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우크라이나 국민들의 항전의식이 높은 것인지,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겠죠.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이요. 이것도 극단의 이슬람과 유태교 간의 전쟁이 중동 전쟁 확정 가능이고요. 실제로 그 뒤에 서 있는 이란이라는 나라가 있는데, 이란과 이스라엘이 한번 붙느냐 안 붙느냐인데요. 한 가지 이 지역이 좀 복잡합니다. 다른 지역은 대부분 정부 간 싸우는 건데요. 여기는 정부가 있고 또 비정부 단체라는 것이 있습니다. 하마스라는 것도 있고요. 그리고 이란만 하더라도 이란 혁명 수비대라고 하는 곳이 있고요. 그리고 가자 지구에 뭐 여러 가지 정파들이 있어서 이들이 비정부와 정부 간에 지금 분쟁이 있는 거죠.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생각보다 전쟁이 너무 쉽게 오래 나고 있다는 것을 지금 보여드리기 위한 것인데요. 그리고 지금 미국의 대선이 이루어지고 있죠. 오늘 민주당의 당대회도 했고요. 그래서 2025년도에 미국에 어떤 대통령이 등장하느냐에 따라 우리의 소위 관계, 우리의 이익이 많이 영향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미국 대선을 볼 때요, 여러분들 지금
카밀라 해리스의 지지도가 많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더 올라갈 겁니다. 근데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됐었을 때요, 힐러리 클린턴이 낙선을 했는데 힐러리 클린턴이 200만 표를 더 득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 이제 경합주에서 어떻게 되느냐가 봐야 될 텐데요. 이제 좀 두고 보시죠. 다만 제가 주장하고 싶은 것은 일종의 역사적 아이러니인 것 같아요. 미국에서는 좀 빌런이나 좀 특이한 트럼프 대통령이 기존의 관례를 깨고 김정은과 만났던 이야기, 또 김정은을 만날 거라고 하는 이야기를 계속 지금 자기 선거 국면 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유럽에 좀 가끔 가는데요. 거기서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피로감이 너무 높아요. 근데 두 가지 감정 때문에 지금 갈팡질팡하는 것 같아요. 하나는 뭐냐면 푸틴이 야욕을 불어서 우크라이나에 무력으로 침공했는데 이걸 가지고 소위 허용하는 듯한 모습을 보여주면 그러면 나중에라도 옛날에 히틀러처럼 푸틴이 또 계속 무력을 사용해서 자기 의지를 필 거 아니냐라고 하는 주장이 있고요. 또 반면에 또 그렇다고 해서 이걸 계속 도와주다 보면 자기네들이 연류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요거 있는데 이때 아무도 그 얘기를 못해요. 야, 정치적으로 휴전하고 미 좀 일부 좀 띄워주고 그래라라는 마음이 계속 있는데 그걸 지금 트럼프가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트럼프는 뭐라고 그러냐면 나는 이기고 지는 것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다. 이 전쟁을 끝내는 것에 대한 관심이 많다. 그러니까 저 밉상 저 트럼프 대통령이 가장 또 합리적인 얘기를 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 좀 미치고 환장하겠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저는 트럼프의 귀환을 어쨌거나 우리는 준비해야 할지도 모르고요. 그가 절대 우리에게 친절한 사람이 되지 않을 겁니다. 절대 우리에게 소위 뭘 베풀려고 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의 이익을 소위 맥시마이즈, 최대화할 건데요. 그래서 지금 정리를 해보면 미중 관계는 분쟁하고 협력에서 왔다 갔다 그러는 거고요. 일본은 지금 젖은 낙엽 외교처럼 합니다. 뭐냐면 딱 붙어가지고요. 미국이 하자는 대로 합니다. 그러니 우리한테 더 압박 요소가 되는 거고요. 북한하고 러시아는 지금 협력을 강화한 건 여러분들이 다 뉴스에서 보시다시피요. 그러면서 남북 상호 적대적 관계는 좀 고착됐어요. 좀 마음이 아파요. 왜냐하면 한때는 종전선언도 구상을 했고 한때는 대한민국 대통령이 평양의 5.1 경기장에서 우리는 5,000년을 함께 살고 70년을 떨어져 살았습니다. 이제 한반도에 전쟁과 핵과 이런 것이 없을 것입니다라고 했는데 이제는 우리 매 주말마다 오물풍선 넘어오는 거 걱정해야 돼요. 그리고 9.19 군사합의도 사실 무력화되었고요. 그리고 한미일, 미일필, 미국, 영국, 호주, 미일로에서 미국이 계속 이런 소다자주의를 만드는데 우리를 거기 어떻게든 엮으려고 해요. 저는 다자주의 되게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혼자 있는 것보다 훨씬 좋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거는 지금 우리 다 같이 생각해요. 저도 이게 정답이 있어서 한 얘기가 아니라요. 한반도 문제 있잖아요. 남북 간의 문제, 또 이 지역의 안보에 행위자들이 많은 것이 좋은가? 그렇잖아요. 적당한 행위, 왜냐하면 한국과 미국은 동맹이니까요. 기억나는 장면 하나는 트럼프, 아베, 문재인 세 분이 뉴욕에서 정상회담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아베 총리는 꼭 도널드 트럼프한테 도날드 이렇게 퍼스트 네임을 부르더라고요. 그러면서 아니 동해바다에서 한미일이 훈련해야 되는데 문재인 대통령의 반대로 안 된다. 어떻게 해야 되냐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그거 사실이냐 왜 안 하시냐 했더니 문재인 대통령이 대한민국 문재인 대통령이 뭐라고 그러시냐면 한미는 동맹이다. 한일은 동맹 아니다. 한미는 뭐든지 할 수 있다. 동맹이기 때문에. 무엇이든 얘기할 수 있다. 미국과 일본 동맹이니까 우리는 너희들에 관여하지 않는다. 그러나 한일은 동맹 아니다. 할 수 있는 것, 할 수 없는 것이 있다라고 딱 부러지게 얘기하니까 그렇게까지 얘기하시는 거죠. 근데 중국은요, 미국이 이런 걸 만드니까 상해협력기구라는 거 있어요. 이게 잘 알려지지 않았는데 이게 점점 커져요.
그래서 중국, 러시아, 인도하고요. 스탄이라고 하는 뭐 우즈벡, 카자흐스탄, 뭐 키르기스탄 나라들이 들어오고 있고요. 이란하고 이제 많은 나라들이 들어가는데 뭐냐면 이런 나라들의 공통점이 미국으로부터 제재를 받는 나라들이. 그러니까 야 여기서 우리 위안화나 공동의 화폐를 만들어서 우리 그냥 이걸로 거래하자. 뭐 이런 식의 지금 하고 있는데 문제는 이 나라들이 경제적으로 많이 성장하는 나라예요 지금. 미우나 고우나. 근데 우리는 이 나라들과 어떻게든 전략적 연계를 해서 미래 먹거리를 확보해야 되는 시점인데 너무 이제서 미국 쪽으로 가게 되면 힘들어지죠. 그 부분도 좀 잠시 후에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국제 정치의 변동성, 미국 국내 정치의 불확실성, 동북아하고 한반도 상황의 경합성 이게 지금 경쟁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상황인데 그래서 대한민국의 외교가 어떻게 보면 주도권을 정신 바짝 차려야 되거든요. 아까 초반에 말씀드렸듯이 정원 가꾸기 하듯이 거름도 줘야 되고 물도 줘야 되고 펜스 칠 거 쳐야 되고요. 또 때로는 옆집 가가지고 좀 많이 대화도 하고 그러는데 이상하잖아요. 지금 중국하고도 얘기도 못 하고요. 일본한테는 늘 양보만 해야 되고요. 미국 어떻게 되는지 바라만 봐야 되고. 그리고 북한하고는 지금 오물풍선 따위로 지금 상당히 안 좋고요. 그래서 좀 평화가 불안해요. 그래서 이걸 적대적인 상대와 대화할 수 있는 용기가 있는가? 그리고요, 정말 힘을 통한 평화도 평화일진데 그것을 통해서 얻어낸 평화는 정말 좋은 평화인가? 라는 생각이 들어요. 한번 그것도 생각해 볼 포인트인 거고요. 우리 아까 말씀드렸지만 러시아, 중국하고 어떠한 우리가 관계에 있느냐. 그거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미국하고 잘 지내야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만큼 중국하고도 경제적으로 잘 지내야 된다는 것이고요. 아니 세상에서 가장 크고 경제가 급성장하고 있는 나라 옆에 살고 있는데 왜 그걸 활용하지 못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요거는요. 우리는 한반도의 비핵화를 노태우 정부 때부터 늘 고심했던데 지금 어떻게 되냐면 외국 가면 야 너네 정부 핵무기 만들 거야? 소위 북한을 어떻게 비핵화시키느냐의 문제보다 이제 한국이 핵무기 만들 거야라고 얘기해요. 지금 최근에 김용현 경호처장이 이제 국방부 장관 후보자가 됐는데도 지금 모든 옵션은 열려 있고 핵무기를 개발할 수 있다라는 의미로 좀 들리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대한민국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도 지금 핵무기 개발할 수 있다라고 작년까지 계속 얘기했기 때문에 그 파동이 상당히 심해요. 그러면 포커스가 북한하고 어떻게 비핵화하지라기보다는 외국에서는 정말 한국이 핵무기 만들 거야? 라고 그 소위 담론이 비껴나갔어요. 근데 우리는 정말 이 비핵 확산 체제라고 하는 세계적인 규범을 잘 지키고 있는 나라인데 여기에 대해서 좀 문제가 많죠. 잠시 쉬어가는 의미에서요. 이런 시대가 있었다는 걸 좀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요. 보여드릴 영상은 2018년 9.19 평양 정상회담 끝나고요. 군사 합의에 맞춰서 이행하는 과정에서 나왔던 통계들을 보여드리는 겁니다. 29일 새벽 발사한 미사일까지 포함해 북한은 올 들어 9차례 미사일 도발을 했습니다. 북한이 또다시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전쟁 없는 한반도가 시작되었습니다. 남과 북은 오늘 한반도 전 지역에서 전쟁을 일으킬 수 있는 모든 위험을 없애기로 합의했습니다. 조선인민군 육군대자 김동일입니다. 저는 남측 검침단장 정연창 대령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제가 안내하겠습니다. 예. 넘어갈 준비 됐습니까?
이걸 오솔길 프로젝트라고 제가 불렀습니다. 이 역사적인 첫 걸음을 우리가 같이 예. 그러나 지금은 이렇게 되었습니다. 북한도 잘못이 있고요. 그거는 그것 맞지 않습니까? 어떻게 진영을 달리한다고 해서 대한민국 정부만 탓할 수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한반도의 평화와 안전을 주도적으로 관리할 책임은 우리가 더 많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더 북한보다 더 정당하고 정통성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게다가 우리가 더 많은 영향을 받아요. 우리는 그들보다 100배 이상 규모의 경제를 가지고 있고요. 우리 민주주의 국가이므로 국민의 온전한 일상을 보전할 헌법적 의무가 우리가 뽑은 대통령한테 있단 말입니다. 근데 이렇게 됐습니다. 군사합의를 만들어낸 사람들 중에 하나인 저로서는 상당히 마음이 안 좋죠. 이게 지금 군사합의는요, 뭐 복잡하게 이렇게 되어 있지만 기본적인 정신은 이것입니다. 너랑 나랑 화해하자 이거 아니고요. 너랑 나랑 너무 붙어 있어. 좀 떨어져 있자. 그러니까 정전협정처럼 좀 떨어져서 지내자. 그리고 나서 우발적 충돌하지 말자 이거예요. 그 다음에 좀 더 큰 꿈을 꿔보자예요. 거꾸로요. 예전에는요. 미국하고 북한하고 우리하고 북한하고 먼저 큰 대화 있잖아요. 경제 협력, 이산 가족 얘기할 때 그쪽이나 우리 쪽에서 소위 하드라이너들, 강성론자들이 이 접경 지역에서 작은 도발을 하면서 이 군사적인 이 긴장을 올릴 때가 있었어요. 소위 평화 프로세스를 하이제크, 납치했던 케이스가 있었는데 그러지 말자라고 했던 거고요. 그래서 문재인 정부 기간 중에 대한민국 병사 한 명도 죽지 않았습니다. 접경 지역에서요. NLL에서요. 여기 저 북한 사람들의 포를 내리게 했습니다. 여기는요. 우리 백령도하고 연평도가 있어서 정말 작전상 상당히 취약한 지역이에요. 근데 얘네들에게 꼬불꼬불한 해안포들이 너무 많아요. 이걸 다 닫게 했어요. 물론 통풍해야 된다고 좀 문을 열었다 닫았다 하는 날도 있었지만 그렇게 됐고요. 그래서 북도 좀 이렇게 하고 있고요. 23년, 그러니까 7, 8개월 전이죠. 프랑스의 한 투자은행이 여론조사를 했어요. 이 여론조사 대상이 누구냐면 그 세계적으로 그 큰 500개 투자회사한테 너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곳이 어딘 것 같아? 돈 어디다 투자 안 할 거야? 이런 걸 했는데 북한을요. 러시아, 이란과 더불어 세계 경제에 대한 3대 지정학적 악당으로 지목하면서 코리아 리스크가 강화되고 있다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저는 알거든요. 문재인 정부 기간 최소한 북과 우리가 대화하고 뭔가를 해낼 때는 소위 세계 시장이 주목하고 아 뭔가 긍정적인 걸 하고 있구나라는 걸 하는데 지금은 그런 게 없으니까 순전히 경제적인 관점에서 보는 이 사람들은 리스크라고 보는 거죠. 보세요. 남북 모두 선제 타격, 대량 응징 보복, 공세적 교리로 전환했다. 그리고 9.19 남북 군사 합의를 무효화했고 통신선을 차단했고 서해 NLL과 비무장지대 동해에서 우발적 충돌이 전면적 군사 마찰, 핵 전쟁으로 비화할 수 있다라고 했어요. 이게 한반도라는 거 빼면요, 이 언어로 표현되는 지역은 상당히 살벌한 지역일 텐데 북한은 주적, 러시아는 적대, 중국은 거의 준적대 관계로 현재 악화되었고요. 북러 관계 밀착됐고 북중러 협력 체제 가시화되었고요. 과거 냉전의 시기 위태로운 안보 환경으로 회귀된 거 이게 우리나라만의 책임은 아닌 건 제가 확실히 말씀드리는데 즉 말씀드렸다시피 정원 가꾸기처럼 정신 바짝 차리고 해야 될 시기에 우리는 민주주의, 인권을
배타적 언어로 전환시켜서 반국가 세력이라는 테두리에 놓고 지금 두들기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한민국 자존감이요. 뭐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요.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이거는 뭐 이미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거라 저도 나름대로 의견이 있는데 견뎌야죠. 뭐. 그래서 이거는 사도강산 유네스코 등재 합의해 줬습니다. 저는 이 외교부 1차관으로 이 일을 주무했던 사람으로서 안 되는 건 안 된다라는 입장을 강력하게 표명했고요. 1700 독립기념관장 임명했죠. 중요한 건 일본의 마음이다. 일본이 사과 피로감을 갖고 있다라고 대통령실의 고위 관계자들의 발언이 나왔습니다. 강제징용공 3자 대의변제한 거거든요. 이건 3자 대의변제라는 무슨 뜻이냐면 피고하고 원고한테 제3자가 내준 거잖아요. 근데 그거 안 돼요 원래. 그리고 정부가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민주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삼권 분립이 되어 있잖아요. 대법원의 판결을 행정부가 나서서 해결해 주는 거예요. 그럼 의미가 어떤 의미냐면요. 저 희생자분들, 그 유족들은요, 돈을 받으면 되는 사람들을 만들어버린 겁니다. 그러면 2차 가해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늘 주장했던, 심지어 박근혜 정부도 뭘 주장했냐면 피해자 중심주의라는 걸 했어요. 피해자가 납득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했어요. 라인 사태 했죠. 그래서 문재인 정부 시기 때 이 두 개의 메시지가 언제 나갔냐면 일본이 수출 규제, 반도체 수출 규제 했었을 때요. 이랬더니 또 반일 감정을 조장한다고 막 그랬던 생각도 나네요. 그래요. 일본에 대해서 자신감 가져야 됩니다. 근데요, 일본에 대한 자신감을 가져야 한다면서 윤 정부는 왜 늘 일본에 지죠? 그렇다, 뭐, 협상이라는 게 늘 이길 수는 없어요. 그렇죠? 뭐, 7대 3으로도 뭐, 난다면 협상일 수 있는데요. 근데 왜 늘? 그리고 왜 국민의 마음은 안 봐? 국민의 자존감은? 그렇죠? 저는요, 일본에 우리 국민들이 많이 가는 거 좋아합니다. 그리고 뭐 반일 감정처는 아니라고 봐요. 오히려 그것은 정치인들에 의해서 악용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본 문화 즐겨야 돼요. 자신감을 가지고. 그들도 우리 문화를 즐기듯이요. 그것과는 별개로요. 과거의 정체성은 오늘의 밑거름이고 그럼 우리 아이들한테 뭐라고 그럴 거예요. 근데 그들이 무엇이길래 늘 이래요. 이거는 정말, 그래서 외교는 돈에 대한 문제, 안전에 대한 문제, 평화에 대한 문제도 있지만 이 자존감이요. 아까 제가 언론 왜 보도가 안 나나요? 선생님 말씀해 주셨잖아요. 우리 세계 언론 자유지수 보고서가 지금 보고하면 우리나라가 계속 떨어지고 있어요. 60등인 62건인데 이게 다시 기능적으로 무슨 뜻이냐면요. 우리나라에 아무리 좋은 미담이 있어도요. 세계 해외 언론사들이 써주고 싶지가 않은 거야.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때는, 그러니까 우리 코로나 때 힘들었지만 코로나로 인해 발생되는 여러 가지 정책에 의해서 많이 홍보가 되었거든요. 근데 안 써주고 싶은 거예요. 경제 쪽으로 와서요. 중국 공급망 의존인데요. 요게 보십시오. 제가 모르는 것들입니다. 음극재, 양극재, 반도체 핵가스, 히토리 연구자석, 요소, 마그네슘, 몰리브덴, 인조호견, NCM, 니켈, 코발트, 망간, 전구체, 수단나트륨, 네온. 이것들이 어디에 쓰이냐면요. 전기차 만드는데, 핸드폰 만드는데, 반도체 만드는데 들어가는데 요거 하나하나가 다 하나라도 빠지면 우리의 수출 경쟁력은 완전히 흔들려요. 즉 이 제품들은요 80% 이상 중국으로부터 수입합니다. 기억하십니까? 요소수 사태라는 게 있었잖아요. 사실 요소수가 수급이 어렵습니다. 차관님 저 보고받았어요. 요소수가 뭡니까? 그렇잖아요. 우리 일반 시민들 저 가솔린 차를 타고 다니까요. 요소수가 뭐죠? 그래서 중국과 정무적 관계가 좋으니까 전화해서 풀었어요. 너 우리한테 무슨 보복할 일 있니? 잠깐 중국 당국도 잠깐만 좀 알아볼게. 근데 현장에서 뭐가 잘못된 것 같아. 금방 걱정하지 마. 이렇게 됐거든요. 근데 사드 때 우리 어려움을 겪었지 않습니까? 이제 만약에 중국이 우리를 보복한다라고 하면 사드 때 했던 것처럼 대놓고 안 할 겁니다.
이거 우리 필요하다. 우리도 미국처럼 경제안보 중요하니까 이거 수출 우리가 심사할 거야 그래 버릴 수 있어요. 제가 중국한테 절대 굴종하자는 얘기 아니고요. 중국과 경제관계의 현실이 이러하니 어떡하겠습니까? 전략적으로 대응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물론 다변화해야 되고 그런 면에서 정말 외교는 중요하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파란 건 문재인 정부, 빨간 건 윤석열 정부인데요. 수출 증감률, 무역 수지, 경제 성장률 그래서 첫 2년간의 데이터만 보시면 민주정부가 얼마나 유능했는지 아실 겁니다. 이게 두 가지 우리나라의 신화가 있거든요. 안보는 보수, 경제도 보수인데요. 이 신화를 보세요.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의 새 민주정부가 있어서 이 조사를 해보면 객관적 성적은 민주진영이 더 훨씬 낫다는 겁니다. 객관적으로 국방력에 더 예산을 투입한 것도 김대중, 노무현 그리고 문재인입니다. 그리고 군대를 갔다 온 대통령들도 변방에서 중심으로 대통령님 인터뷰하는데요. 아, 대통령님 왜 이렇게 국방개혁에 힘을 쓰셨습니까? 왜 특히 우리 병사들 복지에 이렇게 힘을 주셨습니까? 그러니까 나는 군대 갔다 왔잖아요. 그러시더라고요. 장교하고 다른 나는 병사로 갔다 왔기 때문에 어려운 거 압니다. 그러시더라고요. 아, 그래서요? 그럼 대통령님이 우리나라 최초의 병장 출신 노무현 대통령님하고 두 분이 병장 출신 대통령이 있으니까 우리 대통령이 아닙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상병으로 나왔습니다. 그때 베트남 전쟁 시기였대요. 그래서 베트남전에 다녀오신 분들에게 먼저 병장을 주고 그리고 병장 티어가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상병으로 노무현 대통령은 소위 제대하셨는데 우리 문재인 정부 기간에 그분들한테 병장을 해주셨다고 하대요. 그 책에 나와서 그러면서 남자들은 병장한 것에 대한 프라이드가 그래서요. 외교 안보 정책 이어달리기 중요합니다. 저 가치 외교 이 사람들 얘기하거든요. 민주 인권. 어느 역대 정부가 민주 인권 이야기 안 한 정부가 없어요. 다만 지금은 국익외교가 어느 때보다 절실한 이유는요.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다 국익외교예요. 소위 실용외교라는 입장으로. 일본이 바보입니까? 일본 정말 똑똑하거든요. 그래서 우리한테 이런저런 면을 쪼고 있는 겁니다. 미국도 마찬가지고요. 너 중국에 반도체 수출하면 우리나라에 수출 못한다? 이게 결국은 그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거든요. 근데 지금 반국가 세력 얘기하고 있고요. 평화를 만들려고 했던 세력들을 가짜 평화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한반도 안보 상황을 평화적으로 관리하는 능력 없습니다. 우리나라 정도의 국력과 매력들을 가진 국가라면요. 우리 고유의 외교 브랜드 필요합니다. 외교사를 가리키다 보면 우리나라 고유 외교 브랜드는 아이러니하게 노태우 정부부터 시작했더라고요. 북방정책이라고 하는 걸로. 그러니까 진짜 보수들이 봤었을 땐 지금 보수라고 참칭하는 분들은 가짜 보수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한반도는 지금 안보 딜레마라고 하는 것인데요. 뭐냐면 자신의 안보를 강화하기 위해서 국방력을 키우잖아요. 근데 국방력을 서로 키우다 보니까 긴장 관계가 높아지는 거예요. 근데 이걸 끊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처음으로 만든 게 군사합의였고 여러 가지 회담을 하자는 것인데 지금 모든 것이 끊겼잖아요. 그래서 한반도의 안전에 관리하는 거죠. 분쟁 리스크를 관리하는 최고의 화두는요. 분쟁을 평화롭게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가장 중요합니다. 분쟁을 또 다른 전쟁을 통해서 해결할 수도 있겠죠. 지금 이스라엘이 가자와 이스라엘. 지금 가자 쪽에서 발생되는 전쟁이 그런 거거든요. 근데 전쟁을 하지 않고 평화롭게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정말 중요한 능력입니다. 기본적으로 그 이면에는요. 국민들의 온전한 삶을 파괴시키지 않기 위함입니다. 우리의 온전한 일상은 이미 지금 흔들리고 있습니다. 왜냐? 주말만 되면 오물풍선이 온다라고 그러잖아요. 접경 지역에 사시는 분들은 늘 긴장하고 사실 정도거든요. 지금. 접경 지역이라고 하면 백령도, 연평도, 강화, 그 다음에 파주, 연천, 포천,
철원, 인제, 고성 이렇게 가는 겁니다. 평화롭게라는 말씀드렸듯이 온전한 일상, 국민 여론을 잘 국민이 뭘 원하는지 읽어내야 되고요. 본심을 파악해야 되고 전문적인 참모진의 전문적인 의견과 자신의 국정 철학 접목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또 국민을 설득할 수 있어야 되고요. 때로는 이거 진짜 어렵다라고 토로할 수 있는 거고요. 문재인 대통령은 노무현 대통령님도 마찬가지였는데 이런 면은 정말 어렵습니다. 그러니 좀 도와주십시오라는 메시지를 보냈어요. 이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꼭 성공하리라는 보장 없습니다. 우리는 지금 6분 응선, 7분 응선을 넘고 있는데 다시 돌아올 수 있습니다. 라고 늘 토로합니다. 그리고 힘을 구비했습니다. 제 첫 보직이 군비통제비서관이었는데 맨 처음에 가서 보니까 한심하더라고요. 한미동맹 그렇게 강조했는데 북을 볼 수 있는 능력, 들을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거예요. 노무현 대통령 때 사겠다고 했던 획득하겠다고 했던 최첨단 이런저런 장비들을 이명박 박근혜 정부가 안 산 거예요. 그래서 우리 정부 때 국방비를 연평균 8.2%로 늘릴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최소한 북한을 볼 수 있는 능력, 들을 수 있는 능력, 그리고 저들이 도발하거나 우리를 괴롭힐 때 타격할 수 있는 능력을 구비하기 위해서였거든요. 물론 우리 진영으로부터 많은 비난을 받기도 했습니다. 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하면서 국방력을 늘리냐니. 그런데 기본적인 게 없더라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중요한 건 상상력입니다. 저 사람들이 북한의 한반도 비핵화가 열리면 어떡하지? 우리 영변 핵시설 단지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북한의 핵 만드는데요. 그게 넓이가요. 여의도 2배만 같아요. 커요. 그러니까 대학 캠퍼스 저리 가라 크죠. 거기에 건물이요 300동이 있습니다. 그거를 다 뽀개야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좋은 일이 발생해서 핵시설, 발전소, 우라늄 정련하는데, 플루토늄 하는데, 삼중수 하는데 다 밀어붙이고 뽀개야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1년 더 걸려요, 그렇죠? 근데 그거 중국 사람이 들어가서 하면 안 돼요. 러시아 사람이 들어가서도 안 되고, 불란서 영국 사람이 들어가서 안 돼요. 미국 사람이 꼭 들어가서 해야 돼요. 왜냐? 그래야 미국 사람들이 믿을 거 아니에요. 지네들이 했어야 되는데. 근데 핵시설은요, 만든 사람이 뽀개야 된대요. 안전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럼 미국 기술자하고 북한 기술자하고 같이 협업해서 뽀개야 돼요. 상상을 해보십시오. 그거 보통 우리 서울에 아파트 단지 하나 재개발하는데도 3년에서 5년 걸리잖아요. 근데 그럼 거기에 미국 기술자들이 한 400명이 들어가야 돼요? 그럼 그 사람들 밥 먹어야 되잖아요. 소위 한밭집 차려야 되잖아요. 그럼 부식 어디서 올라가요? 판문점을 통해서 올라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사람들 북한 사람하고 어울릴 거 아니에요. 기술자들끼리는 소위 기술의 언어를 하기 때문에 야, 너 딴 데 없냐?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 상상만 해도 그럼 그거 뽀개는 동안은 북한이 도발하겠어요? 그러니까 군사적인 안전 보장해야 되죠. 그러면서 이제 경제적인 교류를 하기 시작하는 거죠. 개성공단은 말도 안 해요. 그렇게. 그리고 그게 최소한 6년, 7년 걸려요. 근데 북한 이런 실질적인 사안들이 있는데 북한 다 내놔. 지금 다 내놔. 만든 거 내놔. 왜 안 내놔? 너 신뢰할 수 없잖아. 리스트 내놔. 이거 우리 검증해야 돼. 이렇게 돼버리면 북이 야, 우리 너하고 나하고 좀 신뢰관계가 없는데 단계적으로 하자는데 너도 단계적으로 조금씩 제재 좀 해주면 되는데 이런 상상력이 필요한 건데 저는 걱정이에요. 상상력이 점점 적어지는 세상이에요. 아니 상상해 보셨습니까? 그 전에 대한민국 대통령이 평양의 5.1 경기장에서 평양 시민 20만 명을 상대로 연설할 수 있었던 그 상상력. 어우, 오금이 저리죠. 좀 빨리 하겠습니다. 외교란 국가의 이익을 최대화하기 위해 상대 국가 협의와 협상을 하거나 때론 설득이나 강압하는 대화 활동을 포괄하는데요. 정보 획득도 필요하고 상호 반응적 전력의 수립도 필요하고요. 그리고 축적된 지식이 요구됩니다. 근데 제가 오늘 강조하고 싶은 건요. 외교가 왜 중요하냐면 나를 싫어하는 혹은 나를 미워하는 혹은 나를 믿지 못하는 적대적인 상대와 마주 앉는 용기요.
근데 이게 되게 어려워요. 그렇죠? 우리 집안에 저 진짜 저는 왜 우리 막내 삼촌 맨날 명절 때만 와가지고 우리 엄마 아빠 괴롭히지? 저 사촌 좀 안 왔으면 좋겠는데? 뭐 그런 사람들이 있죠. 근데 외교에서 마주 앉아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 국민과 기업과 우리 국가의 자존감에 피해가 있으니까요. 국익적 관점이라는 게 평화, 인질, 경제에서 이성적으로 상대를 설득하는 일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정원 같은 거예요. 계속 물 주고 만나서 해외에 웃고. 그래서 외교관들 공항에서 줄 서지 말고 빨리빨리 가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이 일을 잘해야겠죠. 그러려면 국정 철학을 잘 습득해야 되고 그런 좋은 지도자를 만나야 되고요. 중요한 것은 지금보다 더 안정적이고 더 안전한 민들을 위해서 적대적인 상대와 마주 앉아야 됩니다. 그러한 시대를 살았었습니다. 우리는. 김대중 대통령님 입장에서요. 김정일과 처음 마주 앉았을 때 그 기분은 어떠셨을까요? 노무현 대통령이 그 뻣뻣한 김정일과 마주 앉았을 때 기분은 어땠을까요? 문재인 대통령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여쭤봤어요. 변방에서 중심으로 나오는 대통령님 그 판문점 거기 서 있을 때 어떠셨어요? 그랬더니 사실 매우 긴장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근데 오히려 김정은 위원장이 젊어서 그런지 친근하게 다가오더만요. 뭐 이렇게 말씀하시고. 근데 그게요. 대통령이라는 자리에 오른 사람이 용기와 상상력이 없었다면 불가능한 일이고요. 그리고 오늘도 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요. 제 PPT에 담을까 해도 안 담았는데 문재인 대통령은 늘 노무현 대통령과 대화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도 아직도 기억나는 것이 14 남북 정상회담 했었을 때 남북 정상회담 준비위원장이 당시 비서실장이었던 문재인 비서실장이었거든요. 그래서 우리한테도 뭐라고 그랬냐면 여기 남북 정상회담 해본 사람은 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걸음은 작심하고 나가는 길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서 저희에게 강조하셨던 게 상상력입니다. 평화 만들면 돼요. 근데 그 사이에 가장 어려운 것은요. 이 평화를 없애면서 우리에게 꿈을 못 꾸게 해요. 상상을 못하게 해요. 원한의 언어와 적대의 언어로만 얘기해요. 그러면서 외교적 해법을 찾는 사람들한테 반국가 세력이라고 그래요. 저도 사실 위축돼요. 그렇잖아요. 상상을 좀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과도한 요구를 하는 상대방을 버텨낼 끈기가 있어야 되고요. 근데 이건 중요한 것 같아요. 한 사람의 10걸음보다 10사람의 한 걸음이 더 든든한 협상 태도라. 팀워크가 돼야 된다는 거. 그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민주주의가 그래서 중요한 것 같습니다. 국민의 지지와 체제적 정당성과 이것이 답보되었을 때 나의 협상력은 켜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나뿐만 아니라 나의 협상 파트너가 든든해야 됩니다. 저는 빨리 좀 남북관계가 좋아졌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북한이 지금보다 더 안정적이길 바라요. 그래야 안정적인 북한과 안전한 상황에서 떳떳하게 대화할 수 있는데 그들이 늘 흔들리고 얘가 이야기하는 것을 우리가 믿을 수 있어라고 생각할 정도로 흔들린다면 어렵겠죠. 즉 협상학층에서 보면 그가 버텨낼 수 있을 만큼 늘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고요. 문재인 대통령이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도 마찬가지였는데 김정은을 대하는 것의 궁극적인 목표는 그에게 공감해주고 그가 버틸 수 있을 만큼 나의 이익의 조언으로 데려오고 김정은 위원장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그랬다는 겁니다. 지금 미국하고 회담하러 가야 되는데 이게 도보다리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판문점. 저 미국 처음 대통령님은 미국이랑 대화 많이 해보셨잖아요. 트럼프 어떻게 상대해야 돼요? 또 대통령님 트럼프가 저는 이제 비행기 절대로 중국한테 빌려서 안 갈 거예요. 저는 기차 타면 어디든지 갈 수 있다고 얘기했어요. 근데 장소 같은 거 잘 안 잡아줘요. 울란바토르에서 하자, 뭐 하자 그러는데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주선한 입장 중에 하나가 하노이였거든요. 왜냐하면 북한도 일종의 작은 나라,
이기 때문에 자기 외교 공간이 있는 데서 하고 싶어요. 근데 그렇게 허심탄회하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험한 말로 잘 영업을 하셨고 잘 데려왔고 그리고 우리도 어려운 점을 얘기했고 그러나 책임은 너한테 있다라고 했던 것이고 그리고 지금이 마지막이 아니다라는 믿음이 중요합니다. 상대방을 다시 만나기 위해서라도 당장의 관계를 절연하지 않는다는 입장이 필요하고요. 지속적인 소통을 비공식적으로 진행해야 되는 끈기가 있고요. 그도 내가 필요하다는 인식을 계속 시그널로 줘야 됩니다. 근데 저는 제 외교적 관점에서의 불만은 이러한 시그널을 지금 북한에 중국이 안 보내고 있는 것 같았어요. 아니 진짜 뭐 인간관계도 절연하기가 힘든데 국가 간의 관계를 어떻게 그리고 실체적 존재인 북한하고 어떻게 이렇게 그렇잖아요. 북한도 내가 필요할 거야 라는 인식, 중국도 내가 필요할 거야 라는 인식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 장인데요. 제가 이거 계속 강조하고 싶습니다. 반복을 해서. 외교안보 정책 늘 전문가들이 하는 것 같잖아요. 결국은 여러분들이 소비자입니다. 그래서 자꾸 질문하셔야 됩니다. 한평 아카데미 같이 사람들 모여서 이렇게 강의 듣고 할 수 있는 내용 계속 내년에도 오시고 친구분들한테 알려주시고 해서야 되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국민의 지지 없는 외교안보 정책은 지속과 신뢰가 어렵습니다. 미국 사람들 얘기해 이제 또 정부 대한민국 정부 여에서 야로 다시 바뀌면 한일 관계 안 되겠네. 당연하죠. 지지 없잖아. 저부터라도요. 그리고 자기주도성, 한반도 평화, 미래 먹거리, 그리고 자존감, 그리고 거기에 대한 아젠다, 남북대화, 평화 프로세스 비핵화, 주변 국가의 외교. 결여된 외교안보 정책은 실패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기네들이 아무리 한미일이 좋다 하든 한일 관계가 정상화 된다 한들 그것이 우리의 국익을 창출하지 못하거나 자존감에 어필을 하지 못한다면 그건 지속 가능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그렇듯이요.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